예. 이게 이제 몇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 노트인데 두 번째 노트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서비스들은 나 혼자 PC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와 뭔가 통신을 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은 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요. 그 프로토콜이 어떤 그 보안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암호 기술을 쓸 수가 있고, 그런 암호 기술을 쓰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우리가 암호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 노트에서 배운 이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 기술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통신 프로토콜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암호 프로토콜과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 어떤 과정을 수행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자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2명 이상이 모여서 뭔가 같이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프로토콜. 그리고 주로 컴퓨터 분야에서 많이 생각하는 프로토콜은 통신 프로토콜이 되겠고,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또는 어떤 단말과 서버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어떤 일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 프로토콜 표준 문서를 접해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문서에 보면은 어떤 프로토콜 기술하는데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토콜을 설명하려면 세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프로토콜을 설명할 때는 어떤 메시지들을 어떤 순서로 교환하냐만 가지고 설명을 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자세히 프로토콜 기술할 때는 이 메시지 받아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겠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뭘 해야 되겠고, 뭐 복잡한 것들을 다 서술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여기서는 또는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 또는 밖에서도 간단하게 프로토콜을 설명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프로토콜은 여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그 프로토콜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모르면 진행이 안 될 것이고요. 그 참여자가 거기에 그거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서로 약속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프로토콜을 모호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 프로토콜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프로토콜은 메시지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지가 결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완전해야 되겠죠. 그건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도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하다는 건 컴플리트하다는 얘기인데, 그 프로토콜이 처음 실행돼서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겠죠.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고리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다 수행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 그럼 그건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 수행하나 프로토콜 수행하나 어떤 목적이 있는 거고, 그거를 다 했을 때는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은 이런 4가지 특성이 있고, 통신 프로토콜은 특히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토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로토콜들이 병행으로 동시에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웹서버 하나 보면 한 사람이 만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죠. 그 순간에 많은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해서 네이버 웹페이지를 검색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용자와 네이버 서버 간에 이루어지는 그 HTTP 프로토콜은 한 번에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한 사용자하고 네이버 웹서버하고 이루어지는 그 수행 과정을 우리가 프로토콜 런이라고 그럽니다. 단일 실행. 그러니까 단일 실행이라는 건 동시에 여러 사용자들이 동일한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동시에 모든 사용자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 사용자 것만 우선은 쳐다본다든지 그 사용자 것만 본다든지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그 사용자 거, 그 수행을 우리가 run이라고 영어로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run에서 교환된 메시지들이 그 프로토콜의 역사가 되겠고요.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거를 이제 저장해 놓을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트랜스크립트라고 그래요. 트랜스크립트. 그래서 트랜스크립트라는 거는 통신 프로토콜 과정에서 그 순간에 우리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의 전체 메시지들을 우리가 트랜스크립트라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트랜스크립트를 보고 이거는 잘 수행된 건지 중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죠. 트랜스크립트 가지고. 그리고 이번 이 노트의 핵심이 되는 암호 프로토콜은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냐? 물론 보안 목적이기 때문에 쓰겠죠. 근데 좀 더 쉽게 암호 프로토콜하고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는 공격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지 않아요. 공격자들의 존재는 가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이러이런 메시지를 교환하면 이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 라고 가정하고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암호 프로토콜은 그렇게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있어도 거기에 그 공격자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공격자들이 존재하더라도 목적이 달성하거나 목적이 반드시 하게끔 만들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격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는 거예요? 암호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TTP라는 프로토콜을 만들 때는 공격자들의 존재는 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격자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오류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통신이 끊긴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전기가 빵 맞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것들은 다 오류인데 이런 오류들은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고의적인 어떤 해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의 실수라든지 뭐 시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자들은 의도를 갖고 합니다. 일부러 하는 거죠. 어떤 행동들을 일부러 하게 되고, 그런 행동들을 일부러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암호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HTTP가 있고, 이거를 그런 공격자들이 있을 때도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제3들이 볼 수 없도록 HTTPS로 바꾼 거예요. 그럼 HTTPS는 암호 기술을 써서 HTTP를 안전하게 바꾼 거예요.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은 완전성과 안전성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겠고요. 일반적인 건 완전성만. 여기서도 뭐는 고려한다? 일반 프로토콜도 오류는 고려한다. 근데 여기는 이 오류뿐만 아니라 공격자들에 의한 고의적인 어떤 해코지들, 그런 것까지 해서 대해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목적이 달성되거나 제3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격자들을 우리가 어떤 용어로 부르냐면,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다 공격자라 그래요. 특별한 용어를 안 쓰는데, 영문 문서들 보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그 공격자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어떤 용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보통 평범하게는 어태커라고 그럽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는 adversary, 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면 eavesdropper다.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공격이라보다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청만 하는 거예요. eavesdropping은 이렇게 엿듣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엿듣는다는 거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격은 크게 수동과 능동 공격으로 나눠지는데, 수동 공격은 공격을 하는데 프로토콜이 진행되는 거를 방해하진 않아요. 그냥 보는 거지.
보고 수집하고 수집된 걸 가지고 뭔가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능동적인 공격은 그 프로토콜 진행 자체에 대해서 뭔가 고의적인 뭔가를 이루어져서 원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삭제한다든가 차단한다든가 없던 메시지를 추가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옛날 메시지를 또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대로 능동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이 더 무섭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공격이 있더라도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거나 제3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토콜은 2명 이상이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우리가 영어로는 프린시펄이라고 그래요.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영문으로는 참여자. 그래서 이 참여자는 우리가 그 어떤 기술 문서를 읽을 때나 그냥 글을 읽을 때에도 참여자를 누구를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용자일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자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장치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기술 문서 같은 걸 잘 보시면은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그 용어가 매번 어떤 다른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그 문서들을 읽어야 되겠고 보통 이 참여자는 그 문맥에 따라서는 사용자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장치일 수도 있다. 그리고 참여자는 크게 일반 참여자와 신뢰기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참여자, 신뢰기관. 그래서 일반 참여자들은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수행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게. 얻고자 하는 게 있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참여자들이고요. 신뢰기관은 목적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 뭘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이 잘 되게끔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에서 쇼핑몰하고 고객하고는 둘 다 이해 당사자예요. 고객도 뭔가 잘못 해코지를 뭔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 판매하는 사이트도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둘 다는 서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뢰를 둘 다 못하니까 어떤 신뢰기관을 둬서 서로들이 어떤 잘못을 못하게끔 어떤 장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만들 때 뒤에 얘기했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프로토콜 수행해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신뢰기관을 집어넣으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죠. 그리고 신뢰기관에서 이 신뢰라는 말이 되게 좀 강한 말인데 신뢰라는 말이 뭐냐면은 프로토콜에서 정한 규칙대로 프로토콜을 그대로 수행해 준다는 거예요. 신뢰기관은. 절대 딴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신뢰해요. 그렇지만 참여자들은 이해 당사자들은 그 참여자들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냐면 공격자가 될 수 있고요. 딴짓을 할 수 있어요. 프로토콜에서는 이렇게 정해줬지만 그대로 안 하고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신뢰라는 거는 프로토콜에 정한 규칙대로 수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신뢰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신뢰자, 신뢰기관을 찾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 보통 정부를 신뢰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됐건 정부를 신뢰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진 않다. 그렇고요. 이 신뢰기관이라는 서버를 쓸 때 통신 프로토콜 과정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냐에 따라서 인라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인라인은 항상 모든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가요? 신뢰기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죽여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프로토콜이 아예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온라인. 모든 메시지가 신뢰기관을 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꼭
신뢰기관이 참여해야지만 프로토콜이 완료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도 TTP를 폭파시키면 폭파시키면 좀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TTP가 서비스를 못하면은 프로토콜도 수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오프라인은 항상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신뢰기관을 쓰더라도 어떤 형태가 좋겠어요? 맨 마지막 형태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라인 형태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인라인인 게 뭐가 있나? 서비스 자체가. 혹시 인라인 형태로 서비스 이루어지는 거 뭐가 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 중에 인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메신저 쓰죠. 카카오톡 뭐 이런 거. 그럼 카카오톡은 항상 메시지가 P2P로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알죠? 내가 여러분한테 카톡 보내면 내 PC에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어디로 가요? 서버에 갔죠. 서버에서 기록되고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완전 인라인 방식이죠. 그렇죠? P2P 방식이 아니에요. 뭐 걔가 신뢰기관이라는 건 아닌데 걔는 전형적으로 그 인라인 방식으로 통신 프로토콜이 진행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끼리만 이루어지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자체 강화 방식이라 그러고 신뢰기관 쓰는 걸 중재자라 그러고 이 온라인 같은 경우 온라인 인라인 경우에 중재 프로토콜이라 그러고 이처럼 그 오프라인 프로토콜 중에 이 서버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참여하는 경우를 우리가 판결 프로토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분류되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이해 당사자끼리만 하도록 하는 거. P2P 방식으로. 비트코인 같이 P2P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걔도 실질적으로는 완벽한 P2P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워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전형적인 P2P는 토렌트 같은 거죠. 그렇죠? 토렌트는 진짜 P2P지 아닌가? 걔도 서버 쓰나? 서버가 있긴 있겠죠? 그렇죠? 아닌가? 아니다. 서버가 있나?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토렌트가 가장 우리가 봤을 때는 P2P 방식이에요. 그 컴퓨터에서 내가 직접 다운받으니까. 그래서 이 중재자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어려우니까 주로 해결책을 이렇게 찾아가요. 중재 방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많이 간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 중재자가 동작하지 않거나 중재자가 통신이 뭔가 걔와 통신이 끊기면은 프로토콜 자체가 서비스가 안 돼요. 프로토콜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점을 단일 실패점이라고 합니다. 단일 실패점.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용자가 있는데 나를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돼? 나만 못 쓰는 거죠. 그건 뭐 별로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나만 화나겠지만 다른 사람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 서버를 공격한다. 그래서 카카오톡 서버가 중단됐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용자들이 짜증나죠. 그러면 같은 병이면은 내가 공격자면 누굴 공격하겠어요? 서버를 공격하지. 그렇죠? 서버를 공격해가지고 만약 내가 서버의 권한을 획득하면 얻을 수 있는 권한이 많죠. 여러 사용자들의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고 여러 사용자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저를 공격해봤자 끼케야 저만 김상진 행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상진 정보만 얻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돼요. 단일 실패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디도스 어택하면은 일반 사용자들 공격 안 해요. 디도스는 분산 서비스 공격하는데 어떤 특정 사용자를 공격한다. 그렇지는 않고 서버를 공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과연 이 중재자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냐. 실제적으로 힘들다는 거고 이런 중재자를 찾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강화에 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추가 비용이 당연히 발생되죠. 그렇죠?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통신 지원도 더 많겠죠. 어차피 P2P가 아니니까 서버 갔다 와야 되고 뭐 길을 돌고 모든 프로토콜의 수행 관여함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하가 많이 걸리면 서버에 또 안 돼요. 그렇죠. 죽지 않더라도 부하가 많이 걸리면 예를 들면 카카오톡 서버가 그러지 않겠지만 50명이 맥시멈이다. 그럼 50명이 동시에 쓰고 있으면 51번째 사람은 못 쓰겠죠. 그래서 병목 현상.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고 여기를 집중하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단위 실패점이기 때문에 얘가 좋은 공격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서버를 공격해서 내가 서버 권한을 얻게 되면은 나는 모든 사용자의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정 사용자를 공격하면 무슨 행세만 할 수 있어요? 그 사용자 행세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는 일반 사용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공격할 것입니다. 자, 이제 프로토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설명드릴 텐데 그러려면 실제 암호 기술을 좀 표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할 기호들이 이렇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통 요 A, B, C, S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들을 나타내요. 근데 그 중에 보통 C는 우리가 투파티 프로토콜, 보통은 이자간 프로토콜이 많아요. 이자간 프로토콜 했을 때 그 이해 당사자들을 A와 B,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자는 C, 서버, 뭐 그 신뢰기관,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신뢰기관은 S 이렇게 쓰고요. 그 공격키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이 필요하죠. 그거를 Certification Author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CA라고 보통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 기술은 주로 뭘 써요? 암호 키들을 쓰죠. 그래서 암호 키들은 K로 나타내요. K로 나타내는데 이 뒤에 이렇게 아래 첨자를 써서 이 키가 누구 것이냐, 누가 쓰고 있는 것이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가 없으면 대칭키를 나타내요. 대칭키. 대칭키는 그 암호한 사람하고 복호한 사람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KAB라 그러면 A와 B 간에 공유한 대칭키, 비밀키가 되겠고요. 공개키 방식에서는 각 사용자가 키를 몇 개? 2개 유지하죠. 하나를 공개키, 다른 하나를 개인키라고 그러고 개인키는 내가 잘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겠고 공개키는 아무한테나 줘도 됩니다. 단 다른 사용자가 내 공개키를 쓸 때는 그 사용자는 이 공개키가 그 사용자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고 그걸 확인할 때 사용하는 메커니즘, 일반적인 메커니즘보다 인증서라는 겁니다. 인증서. 그래서 공개키를 플러스, 개인키를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스탬프, 시간, 메시지의 시간을 기록할 경우가 있는데 그걸 T라 그래요. 타임스탬프. TA라 그러면 A가 찍은 시간이 되겠고요. NA는 난스라 그러는데 보통 랜덤한 수를 말해요. 그리고 난스는 좀 더 정확히 하면 number used just once. 한 번만 사용이 되는 수입니다. NA라 그러면 A가 생성한 랜덤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장에서 살펴본 4가지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대칭, 공개키, 해시, 전자서명 요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해시는 크게 2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키를 있는 거, 키가 없는 거. 그래서 HM이면 M에 대한 해시한 거예요. 메시지 다이제스트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MK 하면은 K로 암호한 거예요. M을 암호한 결과고 시그 K면은 M을 K로 서명한 거예요. 서명할 때는 주로 공개키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명할 때 사용한 키는 개인키가 되겠고 확인할 때 뭘 써요? 공개키를 써요. 그리고 해시 중에 키를 쓰는 거를 맥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이렇게 맥, KM 이렇게 쓰고 여러 종류의 메시지를 결합할 때는 요걸 씁니다. 비트 결합하는 거고 XOR 연산을 많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ert A는 A의 인증서, A의 인증서고 인증서는 누가 발급해요? 인증기관. 그리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써요. 그거는 공인된 특정한 기관에서만 발급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공인인증기관 말고 사설 인증기관들, 베리사인 같은 데가 인증을 많이 해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암호 기술, 2장에서 배운 암호 기술들을 사용해가지고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는데,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을 쓰고 싶다. 그러면 공개키를 쓸 수도 있고, 대칭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칭키 쓸 수 있는데, 비밀성을 보장할 때는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암호하는 키보다는 복호하는 키가 뭐다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복호하는 키는 누구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복호할 수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플러스 KA로 M을 암호하면은 이거는 메시지의 비밀성이 보장이 돼요, 안 돼요? 보장이 되는 겁니다. 누구만 풀어볼 수 있어요? A만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A한테 비밀스럽게 메시지 주고 싶으면 플러스 KA로 암호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보통은 이제 일반 메시지는 공개키로 암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증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인증을 보장하기 쓸 때에는 그 암호문을 만들 때 사용된 키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얘는 복호하는 키가 누가 갖고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비밀성은. 인증은 할 때, 그 암호를 만들 때 사용된 키를 누가 갖고 있냐. 예를 들면 마이너스 KA로 메시지 암호하면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A만 할 수 있죠. 그럼 이 메시지는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A가 만들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인증이 되는 거예요. 인증. 그래서 서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죠. 그러면 대칭키는 비밀성을 보장할 때 많이 쓰는데, 쌍방에 똑같은 키가 있으니까 인증은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A, B 간에 공유하고 있으면 A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B도 할 수 있죠.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 마이너스 KA는 A만 할 수 있는 건데 좀 다르죠. 그렇지만 만약 이렇게 메시지를 암호했는데 B가 받았어요. B. 그러면 B가 봤을 때 나는 한 적이 없어. 내가 안 했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A가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통해서도 대칭키도 우리가 인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할 때도 있는데, 비밀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 요 키예요. 근데 거기에 비밀 정보는 아닌데 같이 암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A, B 이렇게 쓰면 요거는 A의 식별자 ID, B의 식별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식별자를 넣고 키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이걸 복호했을 때 요 키는 이렇게 KAB로 썼지만 복호하면은 뭐가 되길 거예요? 랜덤한 비트 문자가 되겠죠. 그럼 그걸 보면 이게 맞는 건지 누구랑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거기에 A가 들어있고 B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거는 B랑 쓰기 위해서, A랑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키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A와 B는 비밀 정보는 아니에요. 비밀 정보는 아닌데 비밀로 돼야 되는 정보의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함께 암호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목적이 얘 입장에선 비밀성인데 A, B라는 식별자 입장에선 비밀성 목적으로 암호화된 것이 아니라 얘한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같이 암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바인딩하기 위해서, 정보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함께 암호화됐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줬어요. 따로따로 주면 이 K에 대해서 이 K는 A와 B가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요 부분만 바꿔칠 수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을 바꿔치면 여기가 A, B가 아니라 A, C가 들어서게끔 바꿔버리면 이 키를 C와 쓰는 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으면 이 자체를 수정하려면 이 전체를 수정해야 되죠.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따로 암호하는 거랑 같이 암호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고요. 같이 암호할 때 실제로는 비밀로 보장해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 말고 다른 정보들을 함께 암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런 정보를 넣는 이유는 이 비밀 정보에 추가적인 의미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같이 암호하는 거고, 그럴 때는 바인딩 목적으로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인딩은 꼭
그 비밀성을 보장하는 대칭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만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입력으로 똑같은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가 여러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그 정보들은 서로 바인딩 될 수 있어요. 같이 계산된 거니까. 예를 들면 뒤에 나오나? 여기서처럼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 A와 B가 맥의 같이 맥값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없어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다라는 걸 알면 요 KAB는 A와 B 간에 사용된 키라는 거를 B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다 안 넣더라도 어떤 한 함수에 같은 입력으로 넣게 되면은 얘네들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따로 계산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못 열겠지? 그러니까 뭐 맥 KA, 맥 KB, 맥 K 프라임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각각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의미 부여가 안 돼요. 그렇지만 모락도 하나 같이 돼 있으면 요 정보는 요 정보에 어떤 의미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밀로 보장해야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데이터를 함께 같이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